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대 후반, 저는 인생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수험생 때도 안 쏟았던 코피를 쏟을 정도였죠. 그 결과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고 30 초반에는 또래보다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2살에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던 그녀와 안면을 트게 되었는데 그녀의 첫 인상은 단아하다 그 자체였습니다. 어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청초한 외모, 자기 과시가 없는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말에 반대하는 법 없이 경청해주는 모습, 또 저에게 고민이 생기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같이 고민해주는 걸 보면서 결혼을 한다면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큰 회사에 격리 일을 하는 만큼 똑똑한 것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연애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만큼 그녀와 저는 잘 맞았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제가 35살, 그녀가 31살이 되었을 때 저는 그녀에게 청혼을 했죠. 기쁘다는 듯 제 청혼을 받아주는 걸 보고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좋은 직장에 참하고 똑똑한 아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생각에 결혼 전부터 많이 들떴던 것 같습니다. 이 선택에 어떤 책임이 따를지, 무슨 일이 생길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프로포즈 이후에는 모든 것이 수월했어요. 상견례를 하면서 그녀가 자라온 환경도 알 수 있었는데 서울에서만 살아온 저와는 다르게 그녀는 지방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검소하고 엄한 부모님 밑에서 순한 남동생과 함께 살면서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일념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명문은 아니지만 좋은 대학교에 합격해 서울 생활을 시작했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 취업까지 하게 된 거였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나 진짜 결혼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녀는 격리를 하는 만큼 돈 계산만큼은 철저해서 결혼 준비를 할 때에도 100원 하나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죠. 제가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큰 돈을 쓰려고 해도 하나하나 따져본 후에야 그 돈을 쓰게 해줬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부부가 한 회사 다니면 말이 좀 많을 것 같아. 우리가 조금만 다른 행동해도 다 묶어서 볼걸? 그래도 오래 다닌 큰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좀 미안했는데 아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회사 경력 있으니까 쉽게 이직할 수 있을 거야. 신혼여행까지 다녀오고 새 일자리 구해보지 뭐. 결혼식과 행복한 신혼여행까지 다녀오고 나서 신혼생활에 익숙해졌을 무렵 아내는 다시 취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에이, 조금만 더 쉬는 거 어때? 돈은 내가 부족하지 않게 벌잖아. 돈보다도 난 일하고 싶어. 일하는 기쁨이 확실히 있으니까. 저는 아내의 뜻을 존중했고 아내는 금세 적당한 크기의 중소기업 격리로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같이 우당탕탕 출근 준비를 하고 토스트기에서 급하게 구운 토스트 한 쪽씩 물고 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의 회사 가는 길 중간에 있는 아내의 회사에 아내를 내려준 후 저도 출근하는 아침, 저녁엔 비슷한 시간에 퇴근해서 어떨 땐 같이 장 보고 집에 가고 또 어떨 땐 집 근처 맛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 일상이 무척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일이 터지고 말았죠.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와서 식사를 하셨는데 화장실에 가셨던 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면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예, 며느라, 너 이게 뭐니? 피임약 아니야? 그걸 어머님이 왜 갖고 계세요? 네 화장대에서 봤다. 이거 피임약 맞지? 네? 어머니, 저희 안방 들어가셨어요? 제 화장대 열어보신 거예요? 왜요? 평소 조용조용한 아내가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도 아내가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신의 화장대를 열어봤다는 것에 버튼이 눌린 아내는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남의 화장대를 열어보신 거예요? 아무리 제가 어머니 며느리여도 엄연히 저만의 사생활이 있는 거잖아요. 남의 화장대라니 서운하구나. 내가 내 며느리 화장대도 못 열어보니? 아니, 그것보다 피임약 왜 먹냐니까? 너 내가 물어봤을 땐 노력하고 있다며? 이참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아직 애 갖기 싫어요. 뭐? 어머니 목소리가 더 커졌고 저와 아버지는 더 큰 싸움이 나기 전에 각자의 와이프를 말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아내와 마주보고 앉았죠. 피임약을 왜 먹고 있는 거야? 말했잖아. 나 아직 애 갖기 싫어. 왜? 아니, 나한테 미리 얘기해줬으면 좋았잖아. 애기 일찍 갖고 싶다며. 부모님도 기대한다고. 근데 난 애 일찍 갖기 싫고 내 사회생활 더 오래 하고 싶단 말이야.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싶다는 말에 따지는 말을 더 이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여직원들이 결혼과 임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으니까요. 아내는 분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애 낳고 일 그만두려고 시골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니야. 나는 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애 갖고 싶어. 그래도 되잖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내의 입장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조금만 더 쉬면서 신혼생활 즐기자고 했을 때도 얼른 일을 하고 싶다던 아내였으니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잃고 싶진 않았겠죠. 저는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알겠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엄마 내가 설득할게. 대신 아까 화낸 거 사과는 해주면 좋겠는데 어때? 사실 그것도 좀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가정을 설계하는 건 우린데 왜 어머님을 설득해야 돼? 그리고 어머님이 내 화장대 열어본 건 솔직히 무례하셨던 거야. 그때 알았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제 말을 반대 없이 따라주었던 건 제가 아내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단 걸요. 본격적인 고부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 사이에 낀 아들이자 남편이 된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똑 부러지는 아내가 좋았습니다. 이랬던 아내가 그렇게 변해서 망가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아무튼 그 사건은 제가 어머니를 잘 설득하고 아내도 한 발 물러나 큰 소리를 낸 거에 대해 사과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어요.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 1년쯤 되었을까요? 지방 국립대학교를 다니던 아내의 남동생이 서울에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는 9살, 아내와는 5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했죠. 노량진 쪽 고시원을 알아보는 남매에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사는 거 어때? 전철 타면 한 번에 갈 수 있어서 노량진이랑도 가까운데. 아내가 너무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처남도 그러면 자신이 너무 미안하다면서 손살에 쳤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요즘 거기가 반값 말도 안 되게 비싸다던데. 뭐 어차피 우리도 방 하나 남잖아. 괜히 큰 돈 쓸 필요도 없고 처남은 공부하는 데 더 집중하면 좋고 당신도 서울 어디서 공부하는 동생 신경 쓰는 것보다 집에 있으면 더 편하지 않겠소? 아내와 처남은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대신 매형, 제가 1년 만에 딱 붙을게요. 물론 어머니의 잔소리가 좀 있긴 했지만 처남은 무사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기 시작했죠. 처남이 우리 집에서 산 지 6개월 정도가 됐을 무렵 6월 말이 되면서 아내가 무척 바빠졌습니다. 직업이 격리인 만큼 연간 중간 정산 때문에 몹시 바쁜 듯 했죠. 야근도 잦았습니다. 야근이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저번 회사는 커서 격리도 많았잖아. 여기는 내가 거의 다 해야 해서 일이 많네. 하긴 지난 회사에는 부서별로 격리가 따로 있었고 아내 위아래로 직원이 많았으니 일을 나눌 수 있었는데 지금 회사는 아무래도 그만큼 크지 않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쁜 기간 동안 제가 남편으로서 잘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내와 처남 밥도 제가 차려주곤 했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나서서 거의 다 했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아내가 이제 좀 한가해지나 싶던 여름. 당신 이번에 여름 휴가 언제 쓸 수 있어? 우리 좋은 곳으로 여행 가자. 제가 묻자 아내는 당황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 신경도 못 쓰고 있었네. 이번 여름 휴가 빼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회사 가서 한번 볼게. 그래도 사람 많이 안 몰리는 시기에 가고 싶은데. 우리 어디 갈까? 당신 휴양지 가고 싶어 했잖아. 파타야? 보라카이? 아니면 발리? 어디든 상관없긴 한데 일단 휴가 날짜 좀 보고. 그리고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나 다음 주에 출장 가. 출장? 어디로? 나 연차 쓸 수 있는 날이면 내가 데려다 줄까? 간 김에 나도 바깥바람 좀 쐬고. 국내 아니고 해외야. 해외? 어디? 무슨 격리가 해외 출장까지 가? 뭐? 격리가 왜 해외 출장을 가냐니? 내 직원 무시하는 거야? 아니. 보통 격리가 해외까지 가는 경우 없잖아. 사무실에서 해외 격리를 처리하긴 해도. 우리 회사에 사람 없다고 했잖아. 내가 가서 해외 거래처랑 주고받은 정산 내역 확인해야 돼서 그래.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러려니 했죠. 아내가 괜한 거짓말을 할 거라는 생각은 상상으로라도 못했고 거래처와의 정산 내역 확인 때문이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출장을 앞둔 일주일 동안 아내는 좀 신난 것 같았습니다. 어떤 옷을 가져갈지 고민하는 것조차 즐거워 보였죠. 저는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아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자기 되게 신나 보인다. 그래도 비행기 탄다니까 좀 신나네. 뭐야? 당신 일하러 가는 거 맞아? 출장 간다는 사람이 아주 싱글벙글. 근데 뭐야? 당신 옷이 좀 많아졌네? 사치 부리는 것도 돈을 허투루 쓰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서 쇼핑도 많이 안 하던 아내였는데 문득 옷장에 못 보던 옷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아내 취향이 바뀌었나 싶어서 옷들 좀 보려는데 갑자기 아내가 화를 팍 냈습니다. 아니, 왜 남의 옷들을 들춰? 아니, 못 보던 옷들이라서. 그리고 남편한테 남이라니 좀 서운하다. 이 옷들은 언제 샀어? 왜? 내가 내 돈으로 산 건데 그것도 자기 허락 받고 사야 돼? 아니면 또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와? 그래도 누가 뭐라고 했나? 그냥 못 보던 옷 생겨서 물어본 거지. 나도 사회생활 하는데 옷이 있어야지.
아, 비켜. 나 짐 싸야 돼.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걸로 발끈하고 그래? 자기답지 않게. 아이, 근데 이 옷 가지고 출장을 가게? 응. 왜? 안 돼? 아니, 아이, 출장 가면서 입기엔 좀 불편하지 않나 싶어서. 아, 왜 이렇게 참견이야. 가서 거래처 만난다니까. 차려입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 나가라고. 한마디 한마디를 예민하게 받아치는 아내가 이상했죠. 내가 뭐 기분 상하게 한 포인트가 있나 고민했지만 딱히 모르겠더라고요. 몇 시 비행기야? 아, 내가 공항 데려다 줄까? 아니, 회사 차로 다 같이 갈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한테 신경 쓰지 말라니. 안 그러던 사람이 예민하게 구니까 좀 낯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흘러 아내의 출장 날이 되었죠. 조심하고, 연락 수시로 좀 해줘. 일도 잘하고. 알겠어.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연락할게. 아내는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면서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제가 아내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사라졌거든요. 처음엔 그냥 너무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는구나 했습니다. 아내가 출장 간다고 한 베트남에 도착했을 시간쯤 잘 도착했어? 호텔 들어가면 연락해. 안부 문자를 보냈는데 1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대답을 하지 않았죠. 답장이 없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제가 2번째 문자를 보내고 몇 시간이 지나서야 답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 오자마자 미팅하느라 바빠서 못 봤어. 잘 도착했고, 미팅도 잘했고, 지금 호텔 도착. 나 너무 피곤해서 일단 씻고 잘게. 잘 자. 그것이 아내와 제가 주고받은 마지막 문자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아내는 제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문자 하나 볼 시간, 한마디 답장할 시간이 없는 건가? 서운함과 걱정이 매시간 축적되었고 결국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족족 끊어졌죠. 큰일이 났다 싶어서 처남에게도 연락을 해보라고 했죠. 하지만 매형, 제 전화도 끊어지는데요? 누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화 신호가 아예 안 가면 핸드폰이 꺼졌나 할 텐데 전화가 자꾸만 꺼지니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혼자 길을 잃은 건가? 아닌데 그러면 오히려 전화를 받아서 해결을 할 텐데 혹시 밤에 혼자 편의점 가다가 납치된 건 아닐까? 어디 갇혀 있는 걸까? 연락이 안 되는 1분 1초가 흐를수록 처남과 저의 상상, 대화는 더더욱 최악으로 흘러갔어요. 초조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같이 출장 가는 회사 사람 중 한 명만이라도 연락처를 받아놓을 걸 이제와 해봤자 쓸데없는 후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아내에게 문자를 하고 전화를 했었죠. 수백 번 전화를 해도 전화는 안 받는 걸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처남 번호가 차단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얘기했던 귀국일이 되도록 아내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귀국 예정일이었던 그 밤, 어김없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믿을 수 없는 안내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저는 처남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여기 해외 실종 신고 어디서 하나요? 제가 신고 절차를 받는 동안 처남은 부모님께 말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일단 얘기는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괜히 부모님 걱정만 시킬까봐. 그래, 일단 두고 보자고. 경찰은 아내의 출국일, 마지막 연락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에게 물었고 저와 최연함은 최선을 다해서 경찰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만큼 의상차기 하나까지도 쥐어짜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죠. 저나 처남이 둘 다 소주가 관절했지만 혹시라도 취했다가 경찰에 연락을 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둘 다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새벽에 연락이 올 일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둘이 아무 말도 없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경찰의 연락을 기다렸죠. 머릿속으로는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아마 처남도 마찬가지였겠죠. 다음 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처남은 학원을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매형 일하느라 바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연락 받을게요. 일단 일 보고 계세요. 이 상황에 일이 손에 잡힐 리 없었지만 일단 출근을 해야 하는 K 직장인이기에 출근을 했죠. 그리고 당연히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신입 때도 안 했던 프린트 실수는 물론 수시로 멍 때리느라 부장님이 부르는 소리도 못 들을 정도였어요. 점심은 당연히 먹을 생각도 안 들었고요. 퇴근하고 얼른 집에 가보니 처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이 퀭한 게 밥도 못 먹고 잠 한숨도 못 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며칠이 제 인생에서 제일 지옥 같은 날들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날도 둘이 한잠을 자지 못한 채 멍 때리고 있었는데 처남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 누가 봐도 경찰서였죠. 처남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 누나분이 출국한 게 확실히 맞아요? 출국 기록이 없는데요. 네? 당일에 잘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했다는 연락까지 받았는데요. 그건 모르겠고 출입국 기록이 아예 없어요. 베트남이라고 하셨죠? 당일 베트남 가는 비행기에 예약 기록도 아예 없고요. 그럼 잘 도착했다는 문자는 뭐였을까요? 부인분이 거짓말을 하셨거나.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요. 아무튼 해외 실종은 아니신 것 같고 국내 실종으로 신고 돌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 가출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경찰서로 다시 오세요. 저와 처남은 버선발로 경찰서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찰과 조서를 썼죠. 일단 이게 단순 가출인지 실종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 납치를 당하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선생님. 베트남 비행기 예약이 아예 없다고요. 그러면 애초에 베트남 갈 생각이 없었단 거겠죠. 현재로선 단순 가출로 보여집니다. 가출이라뇨. 다 큰 성인이 그리고 가출을 할 이유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부터 찾아봐야죠. 그리고 지금은 전화도 아예 해지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해지했을 가능성이 커요. 일단 이건 저희가 조사를 해야 할 일이고 보호자분들께서는 저희 질문에 답 좀 잘해주세요. 최근에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특별히 달라진 점을 돌볼 시간도 없었어요. 매일 야근하느라 바빠서 얼굴 보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 후로도 경찰은 다양한 질문을 저희에게 했습니다. 처남은 왜 함께 살고 있는지, 고부간의 갈등은 없었는지, 아내에게 빚이 있던 건 아닌지, 혹시 원한 관계에 있을 만한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아내가 바람난 흔적은 보이지 않는지, 질문을 하나씩 받을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뜯겨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국내 실종이라면 정말 큰일이었고 단순 성인 가출이면 아내는 돌보지 않는 저희의 탓이었으니까요. 차라리 가출인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처남은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러라고 했고 저희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렸죠.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당장 서울에 올라오겠다고 하셨지만 그건 처남이 말렸어요.
오신다고 크게 해결될 수 있는 일 없어요, 엄마. 일단 집에 계시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제가 연락할게요. 장모님은 흐느껴 우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더군요. 그래도 전단지라도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머리를 큰 방망이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대로 좌절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또 처남이 말했습니다. 매영, 누나 찾는 건 제가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매영은 일단 회사 다니세요. 그래도 일상 사는 사람은 살아야죠. 결국 처남이 잠시 시험 공부를 포기하고 아내를 찾으러 다니고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퇴근 후나 주말에 열심히 돌아다녀 보는 걸로 했습니다. 잠을 덜 자고 밥을 넘기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어떤 희망적인 소식일까 기대했는데 핸드폰은 집 근처의 매장에 방문해서 스스로 해지했다. 새로운 핸드폰을 만들진 않았다. 최근에 카드 쓴 기록이 없어서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알 수 없다. 등등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을수록 오리무중이었죠. 그 몇 개월 동안 돈을 안 썼을 리는 없고 돈 계산에 철저한 아내는 왜 현금 영수증도 남기지 않고 현금을 쓰고 다닌 걸까요? 아무튼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저와 처남도 급속도로 늙어갔죠. 집안 꼴도 당연히 엉망이었어요. 한 번씩 저희 집에 들리는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매번 저에게 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너라도 정신 차리고 새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 어차피 애도 없는데 이혼 처리하고 네 인생 살아 이거사. 언제까지 이유도 모르고 없어진 애 찾아다닐 거야? 그 동생까지 먹여 살리면서.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저 같아도 제 자식이 하루하루 말라가면서 상하는 모습을 보이면 속상하겠죠. 게다가 어머니는 아내를 안 좋아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포기를 해요? 이유도 모른 채 사라진 사람을 찾는 일은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성인 가출로 보인다고 했지만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의 상상력은 끝이 없어서 저와 처남은 정말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느 조직의 숫밥에 걸려든 건 아닐까? 누군가가 가출을 종용해 험한 일을 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혹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건 아닐까? 정말 별 걱정이 다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처남의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희 누나 찾는다고 했지? 왜? 비슷한 사람 본 적 있어? 아니, 나 여기 인계동인데 네 프로필 사진에 있는 사진이랑 닮은 사람을 본 것 같아서 기다려봐, 사진 보내줄게. 그리고 처남의 카톡으로 도착한 저 화질의 사진은 분명히 제 아내인 걸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야? 정확히, 지금 좀 잡아줄 수 있어? 아니,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긴가민가 하는 사이에 사라졌어. 일단 알겠어. 위치 찍어주면 나랑 매형이랑 갈게. 처음 친구는 수원 인계동 어느 곳에 위치를 찍어줬고 저와 처남은 당장 달려갔습니다. 인계동이면 나름 유흥가일 텐데 아내는 거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 역시 위험한 상황인 건 아닐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차를 밟고 또 밟았습니다. 제정신으로 운전을 하는 게 대견할 정도였죠. 하지만 찾아간 그곳에서 역시 아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나름 큰 업소에 가서 사진을 주면서 물어봐도 아내를 봤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희망을 가지고 달려간 만큼 힘이 빠져서 다시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아내의 소식은 뚝 끊겼습니다. 경찰에서도 더 이상 새 소식을 전달하지 않았고요. 하루하루 말라가면서 6개월이 흘렀죠. 처남과 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아내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 해서 아내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첫 번째로 연락이 온 건 저희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던 아내의 대학교 친구였어요. 편의상 아내의 이름으로 미영이라는 가명을 쓰겠습니다. 잘 지내시죠? 아니, 미영이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요. 핸드폰도 아예 없앴던데. 혹시 집에 있나요? 지금 아내가 실종된 상태예요. 핸드폰은 물론 그 어떤 연락도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는 중이긴 한데. 네? 실종이라고요? 그냥 잠수 탄 게 아니고요? 네,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 혹시 미영이랑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주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뭐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 돈을 빌려갔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집에 누구 어르신이 아프다고 급하다고 했었는데. 네? 1,000만 원이요? 집에 아픈 어른이 있다고 했다고요? 반응 보니까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제 돈만 빌린 게 아니에요. 미영이 연락이 하도 안 돼서 친구들한테 연락되냐고 물어봤었는데 대학교 동창은 물론이고 회사 동료들한테도 돈을 빌린 모양이더라고요. 어떤 친구한테는 카드도 빌렸던데.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아내 친구에게 혹시 그 친구들의 연락처를 다 알 수 있냐고 물어봤고 무사히 그 연락처를 넘겨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한 명에게 전화를 해서 당시 상황 같은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이상한 점 없었을까요? 뭐라고 하면서 돈을 빌렸어요. 이유는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제가 암 환자인 줄 알았고 또 다른 친구에겐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빚보증을 잘못 쓴 걸로 되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아프다. 시아버님이 큰 사고가 나셨다. 남동생이 보이스피싱을 크게 당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유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카드를 빌린 친구는 백화점 상품권을 500만 원어치 긁어줬다고 했어요. 이상하기도 했고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사적인 돈 거래 절대 안 할 것 같은 친구가 회사에서 필요한 거라 영수증 처리해서 준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답니다. 그쯤 되자 저도 궁금해졌어요. 1,000만 원, 제 통장에 없는 돈도 아닌데 아내는 왜 그 돈을 친구에게 빌렸던 걸까요? 사고 싶던 게 있으면 그냥 사달라고 말이나 해보지. 백화점 상품권이 왜 필요했던 걸까요? 저는 일단 이 모든 사실들을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무덤덤하게 이렇게 말했죠. 아무래도 바람이 나신 것 같은데.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경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건지 아직 확정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라는 저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았죠. 아니,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형사님, 가족 잃어본 적 있어요? 아내가 실종되어 본 적 있냐고요? 화나는 심정 이해합니다만 정황상 그래요. 이런 경우 대부분 바람이거든요.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저희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데요. 그리고 남자한테 정신 팔려서 돈 쓸 여자도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이 진짜 뭘 모르시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엔 제정신이에요. 근데 그냥 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럴 여자 절대 아니고요. 네네. 진정하시고 아무튼 저희도 더 조사해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는 경찰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마음에 확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까 진전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화를 마구 내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아내의 친구들에게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아내가 돈을 빌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고 소문이 어떻게 난 건지 아내의 전 직장, 그러니까 저희 회사 격리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니 그것도 스트레스였습니다. 결국 휴직을 선택해야 했죠. 가끔씩 걸려오는 아내 친구들의 빚 독촉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내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갚아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그런 전화를 받는 것부터가 스트레스였죠. 그리고 경찰에겐 노발대발 화를 냈지만 내심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출장 간다면서 옷 정리를 하던 아내의 옷장.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옷들. 그것이 이제야 생각나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은 또 계속 흘렀고 처남은 계속 공부도 포기하고 누나를 찾아다녔고 휴직을 한 저 역시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1년이 가까워졌을 때쯤 차라리 바람나서 가출한 거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더 큰 일이 있는 것보단 그게 낫다는 비이성적 생각이었죠. 너무 괴로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02번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내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님 번호는 아니었죠. 여보세요? 김미영 씨 남편분 되시죠? 네, 맞는데요. 실종 신고하신 분도 남편분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뭐 소식 있나요? 일단 저희 서로 좀 모시죠. 저와 처남은 또 한 번 경찰서로 달려갔고 거기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김미영 씨가 2달 동안 회사 돈 10억을 횡령했어요. 거래처에서 받은 현금을 조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실종 신고는 왜 하셨어요? 경찰의 말은 아내가 무려 10억을 횡령했고 그걸 회사에서 알아차리고 신고를 하는데 1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직원이 실종된 줄 알고 걱정했던 회사 직원들도 배신감에 온몸을 떨었다고 했죠. 마지막 조작 이후 제가 실종 신고를 해서 일단은 저를 공범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처남은 그동안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고 계속 의심을 하던 경찰은 저와 처남의 지난 1년 이야기를 듣고 의심을 거두었죠. 아내의 실종 사건은 실종도 단순 가출도 아닌 횡령 및 도주 사건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바뀐 사건과 정황에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친구들에게 거액을 빌린 것도 모자라 10억을 횡령하다니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아내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내는 돈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했던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죠. 경찰은 저에게 조언 하나를 더했습니다. 지금 결혼 관계로 묶여 있으시잖아요. 횡령건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면 법적으로 이혼을 해놓는 게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그 즈음 되어서야 저도 아내에 대한 사랑과 미련보다는 조금 이성적인 정신이 차려지는 것 같았어요. 오죽하면 처남조차 비슷한 말을 했죠. 매영, 어쨌든 누나가 지금 범죄자가 된 거잖아요. 찾는 건 경찰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 좀 되찾아야 할 것 같아요. 싱숭생숭한 건 매한가지였지만 처남의 말대로 이제 아내를 찾는 건 경찰에게 맡기고 제 인생을 좀 더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저는 회사로 복직했고 처남은 다시 학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둘 다 특별한 대화 없이 서로의 삶에 집중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렇게 범죄자가 된 아내를 가슴에 묻고 살아간 지 어언 3개월. 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찾아와 이혼 절차를 밟으라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또 처남도 얼른 내쫓으라고 했죠.
지인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였지만 저에게 이상한 고집이 있었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 얼굴을 좀 보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처남은 정말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지옥 같았던 시기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아내를 찾아다녔던 1년이 안 되는 시간을 꼽을 텐데 그 시간에 저를 온전히 이해하는 건 오직 처남뿐이었어요. 같은 마음으로 고생을 한 사람을 아내가 그의 누나가 범죄자 신분이 되었다고 해서 손절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처남도 이제 슬슬 고시원으로 갈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매형, 제가 여기 있는 건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누나 때문에 매형한테 이 정도 민폐 끼쳤으면 그만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 내 속 알고 처남 속 아는 사람 우리밖에 더 있어. 고시원 가서 괜히 더 잡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먹고 자는 거라도 마음 편히 해. 누나 찾아다니느라 버린 시간만큼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합격하면 그때 나가. 그렇게 둘 다 각자의 인생을 최선 다해 살아가던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02번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전화를 받자 걸쭉한 목소리가 저를 찾았죠. 김미영 씨 남편 되시죠? 네, 제가 김미영 남편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희가 김미영 씨 데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아내를 찾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저희 서에 있습니다. 일단 오시죠. 저는 당장 처남에게 연락을 한 후 먼저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곳엔 믿을 수 없이 화려한 옷차림과 진한 화장을 한 아내가 앉아 있었죠.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제 목소리, 제가 들어도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아내는 제 얼굴을 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고 한참 동안 그런 아내를 바라보고 있자 처남이 경찰서 안으로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누나, 어떻게 된 거야? 처남을 본 아내는 이내 참아온 눈물을 뚝뚝 떨구더군요. 어떻게 된 건데?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도대체? 저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오열하듯 말을 했고 그런 저를 경찰이 다독였습니다. 일단 저희도 아직 조사 중이긴 한데 남편분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뭐 큰일이나 누군가 협박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좀 앉으시죠. 그럼요. 그러면 왜 이런 짓 한 거죠? 당신이 얘기를 좀 해봐. 대체 뭘 한 거야? 경찰은 아내를 데리고 조서실로 들어갔고 저와 처남의 기다림은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쯤 되었을까요? 아내를 경찰서 내 유치장에 넣은 경찰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경찰의 얘기는 한마디로 가관이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막장 그 자체였죠. 나중에 아내에게 직접 들은 얘기, 소문으로 들은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상황인데요. 아내가 직장 동료들과 호빠, 그러니까 호스트바의 관계, 이 모든 일의 화근이었습니다. 아우, 바쁜 거 끝나니까 좀 살 것 같다. 다들 한잔하고 가면 어때요? 제가 좋은 곳 아는데. 좋지. 오랜만에 치맥 오고? 에이, 모처럼 노는 건데 치맥은 아쉽지. 제가 좋은 곳 아는데 같이 갈래요? 우리도 남이 따라주는 술 한번 마셔보자. 아, 그럼 저는 빠질게요. 그런 곳은 좀 성격이 안 맞아서. 에이, 성격이 맞고 안 맞고가 어딨어. 그냥 잠깐 즐기고 마는 거지. 아내는 다 같이 가는 분위기에 자기만 빼면 분위기를 망칠 것 같아서 직장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결국 가게로 향했죠. 처음에는 성격에 맞지도 않고 낯선 분위기에 혼자 가만히 앉아 물만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내 곁으로 22살의 어린 호스트가 다가왔죠. 누나, 안 놀고 여기서 혼자 뭐해요?
호스트는 친근하게 말을 걸었고 당황한 아내는 처음엔 룸을 나가려고 했는데 그 호스트가 아내를 붙잡았다더군요. 지금 그렇게 나가면 저 오늘 공 치는 건데 재미없으면 그냥 앉아서 있어주시면 안 돼요. 저 10만 원 들여서 정비하고 나왔는데 공 치면 오늘 무급으로 일한 거거든요. 어린애가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 안쓰러워서 잠깐만 앉아 있겠다는 생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려한 말발로 아내와의 대화를 이끌어낸 호스트는 그 다음 날도 오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명함을 쥐어준 거죠. 똑똑하고 자기 줏대에 있는 여자가 그런 놈한테 왜 홀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간 경찰이 저에게 했던 말처럼 사람 마음이야 뭐 작정하고 꼬시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처음엔 명함을 버리려고 했지만 이틀쯤 지났을 때 그 호스트가 계속 생각났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술집을 찾아갔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놈과의 인연이 시작된 거죠. 시작은 금목걸이였습니다.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 저 엄마가 준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저 서울 올 때 해준 목걸이인데. 그러게. 맨날 하고 다니던 그 금목걸이가 없네. 촌스러운 거 계속한다 싶더니 엄마가 준 거였구나.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알면 벌써 찾았죠. 이번 주말에 엄마 올라온댔는데 어떡해요 저. 엄마 실망할 것 같아. 속상해 하시겠죠? 그때 아내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나 봅니다. 아내는 그놈에게 이렇게 말하고 말았죠. 그거 금 몇 돈인데? 내가 해줄게. 똑같이 만들어서 엄마한테 그거 보여드려. 그렇게 그 호스트에게 처음으로 큰 돈을 쓴 거였습니다. 그게 그놈들의 흔한 수법인 것도 모른 채 말이죠. 금목걸이를 시작으로 아내의 씀씀이는 더 커졌습니다. 그놈을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하는 비싼 양주를 사는 건 물론 명품 가방, 옷, 명품 슈트에 몇 천만 원짜리 시계까지 매달 500만 원씩 나가는 차를 렌트해주기도 했죠. 아끼고 아껴가면서 모아둔 돈을 다 탕진한 후에 친구들에게 돈을 빌린 거였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그놈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았으니까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아내는 회사 돈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 200만 원만 건들 생각이었는데 이게 걸리지 않자 겁도 없이 점점 더 큰 돈을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스트가 다른 손님도 받는 걸 참을 수 없게 된 아내는 그놈에게 이런 말을 하고 맙니다. 내가 월급 줄게. 나랑 살자 그냥. 그때가 아내가 출장 간다고 하고 사라진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하자면 호스트한테 제대로 낚여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친구들 돈은 물론 회사 돈까지 횡령해서 그놈이랑 같이 살고 있었다 였죠. 불법으로 생긴 돈이니 카드니 뭐니 못 쓰고 오직 현금만 쓴 게 당연했고 보니까 핸드폰은 그놈 이름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놈에게 매월 500만 원씩 꼬박꼬박 현금 다발을 안겨줬고요. 물론 그놈은 그 500만 원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죠. 실망할 것도 없었고 충격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 똑똑했던 여자가 호스트에게 홀려서 인생 말아먹은 것도 참 화가 났지만요. 그런 정신 나간 여자 때문에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오직 걱정과 한숨으로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낸 저. 혹시나 누나가 잘못했을까봐 독하게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도 포기하고 1년 내내 전단지 뭉치를 들고 발로 뛰어다녔던 처남. 우리 두 사람의 1년 넘는 시간이 불쌍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뒤 돌아볼 것도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죠. 아내가 당연히 고분고분 이혼을 해줄 줄 알았는데 웃기게도 이혼할 수 없다고 버텨겼어요. 뭔가 비빌 언덕 하나쯤은 필요한 모양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당연히 100%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 소송 승소를 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횡령죄 관련 소송과 저의 이혼 소송을 함께 감당해야 했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처남은 도저히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면서 저희 집에서 나가기로 했고요. 솔직히 저는 처남도 저와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처남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네 누나랑은 남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끔 만나서 소주나 먹자. 저는 판사님께 아내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아내가 큰 벌을 받기 원했습니다. 아내의 회사는 당연히 조금의 합의도 해주지 않았고 아내는 결국 집행유예 없이 5년형을 받았는데요. 그 10억을 어떻게 다 쓴 건지 벌금 낼 돈이 없어서 10년을 감옥에서 살며 노역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돈을 빌려줬던 친구들도 형사소송, 내용증명, 민사소송을 건 것 같더라고요. 남자 하나에 미쳐서 몰아친 후폭풍이 아주 컸죠. 그건 역시 합의해줄 돈이나 갚을 돈이 없어서 나중에라도 형량이 더해지지 않을까 싶었지만 역시나 조금의 측은지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와 처남의 날려버린 1년이 그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원통할 뿐이었죠. 그리고 생각할수록 아내와 이혼만 하는 건 너무 억울했어요. 뭐라도 더 해야 앞으로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조금이라도 속 시원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호스트놈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형사 고소는 할 수 없었지만 한 가정을 파탄 낸 건 사실이고 아내와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걸 수 있었죠. 그것이 어느 정도 인정돼서 저는 적게나마 그 호스트놈에게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더러운 돈을 쓰기 싫어서 그건 모두 기부를 하긴 했고요. 아내, 그러니까 전 아내는 처남을 통해서 저에게 면회 한번 와주면 안 되냐고 했더군요.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 말을 전하는 처남도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야 피부 치니까 부모님 성화에 면회 간 거지만 형은 그냥 무시하세요. 양심도 없지. 누구한테 와달라고 하는 거야? 아주 최소한의 양심은 있나 보지. 물론 저도 말만 그렇게 했지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처남이랑 소주 잔이나 기울였죠. 그렇게 전 아내가 감옥에 가고 저희가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용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또 만들 생각이 아예 없어졌거든요. 이런 제가 걱정된 부모님은 재혼을 해라.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으로 선자리 알아봐주마. 얘기를 하셨지만 저의 전 아내도 원래는 멀쩡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누군가는 이런 마음을 트라우마라고 하겠죠. 저 또한 그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었어도 이런 일을 겪으면 당분간은 사람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애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없다는 것조차 저에겐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애를 혼자 키우면서 죄 없는 아이를 원망하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것만 빼면 제 일상은 아주 평범하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평일엔 아침 일찍 일어나 출퇴근을 하고 저녁에 맛있는 배달 음식을 먹거나 좀 덜 피곤한 날엔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죠. 주말엔 테니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몸이라도 건강해야 남은 인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처남도 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군요. 아직 높은 급수는 아니지만 차근차근 올려갈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누나 면회도 안 간다고 했습니다. 갈 때마다 분노가 들끓어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온다나요? 감옥에서 나와도 2번 다시 안 보고 살 거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저와 처남은 일상을 되찾아 하루하루 알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엔 당연히 그날들의 기억이 올라와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직도 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라는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 생기고 때로는 자책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 원하는 재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아이도 나와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낭비했던 시간만큼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나를 위한 시간을 좀 더 갖고 싶어요. 당분간은 오직 저만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마음과 다짐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 어떤 반전과 굴곡이 제 인생에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설마 이것보다 더한 일이 있겠습니까? 씩씩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나를 잃지 않는 그런 날들을 보내며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